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신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자신이 아파보고 겪어봐야 그제야 깨달음을 알고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후회도 절대 안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 허물만 더럽고 추하며 남들 탓만 하는 이기적이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저의 시부모님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 업신여기고 보석 같은 가치를 가진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썰려인 저는 이쁜 무지개 종이약에서 희망과 미소를 떠올리며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 시아버지가 저리 된 것도, 내 아들이 이리 된 것도 이 집안에 네가 들어오고부터 이 모양이 꼴이라고. 이 말은 모든 탓을 여린 동서에게 퍼붓는 비겁한 시모의 고함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게는 꽃같이 어여쁜 동서가 있었습니다. 동서가 보석 같은 이들을 남겨주고 갔기에 더 열심히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먼 훗날 만나게 되면 나 약속 지키며 잘 살다 왔지? 하고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사랑했던 귀한 사람이었던 동서와의 추억과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작은 건축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댁은 회계사이신 시아버지, 전업주부인 시모, 저와 나이가 같은 결혼한 시누이와 6살이 어린 시동생이 있습니다. 시부모와 시누이는 배경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불량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었죠. 남편은 많은 거래처 사장님들을 상대해야 하고 현장 인보들도 능수능란하게 지휘해야 했기 때문에 융통성도 있고 세심한 성격의 정도 많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시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런 줄 알았었죠. 하지만 남편만 빼고는 모두 삐뚤어진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시동생은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시아버지는 제 친정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 자신의 물욕을 채우려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회계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였고 남의 돈을 탐내는 비열한 구두쇠였습니다. 세아가, 요즘 너도 나도 다 세무사를 한답시고 사무실을 차리니 예전처럼 좋지가 않구나. 이 계통이 다 지인들 통해서 일이 이어지고 사돈댁도 맡겨만 주면 잘 해드릴 테니 맡기시고 소개도 많이 해달라고 하렴. 친정은 예전부터 관리 잘해주시는 세무사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워낙 꼼꼼하셔서 잘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또 사돈지간인데 장보를 맡긴다는 것이 서로 불편할 것 같아 안 되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시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지며 친한 지인들도 다 맡기는 장부, 보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있냐면서 비꼬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신경 써서 투명하고 세금 절세도 잘 해줄 수 있다는 말로 설득을 하셨지만 그래도 불편할 것 같다는 말로 다시 거절을 했고 서로 불편한 일은 만들지 말자면서 남편까지 거들고 나서야 그제 헛기침을 하시면서 물러나셨어요. 시아버지는 자기 앞길 똑부러지게 하는 남편의 말에는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관리는 다른 세무사님에게 맡겼어요. 그 사실에 시아버지가 남의 밥그릇을 챙겨주면 어떡하냐고 버럭 화를 내셨었죠. 하지만 저희들 재산 사정이나 회사 경영 상태를 시아버님에게 보인다는 것을 남편은 무척 꺼려했습니다. 아버님이 회계사인데 다른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있어? 자기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내 부모님이지만 돈에 관해서는 좀 그러신 면이 있어서 그래.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나아. 남편의 그 말에 고개만 갸우뚱했었는데 한 해 두 해 겪어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직업인 회계사인 점을 이용해서 여유자금을 2배로 늘려주네 하면서 투자회사랑 연결시켜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 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몇 년 후의 일이었죠. 시아버님의 보수적이고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시모는 결혼 생활 내내 시아버님의 은근한 무시를 견디고 살다 보니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툭하면 자식들에게 짜증을 내고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는 비열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시누이 또한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모나고 못된 성격은 똑같았죠. 오히려 자유로운 영혼의 시동생이 차라리 편했어요.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하고 나서도 정착을 못했는데 이런 시부모님 탓에 방황하고 밖으로 돌지 않았나 합니다. 시동생이 결혼해서 동서가 들어온 후부터 시모의 짜증과 비난, 시누이의 무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순수하고 소녀 같았던 동서가 다른 사람을 만나 살았더라면 아마 행복하게 오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러나 동서가 시동생을 만난 것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었겠죠. 남편하고 6살이나 차이 나는 시동생은 무뚝뚝한 시아버님이 호통을 치셔도 시모가 짜증을 내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한량 같은 사람이었죠.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려 들지 않았고 돈이 필요할 때만 저희 리모델링 현장에서 전기공사 아르바이트를 내서 용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사진기를 사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즐기는 것이 시동생의 낙이었고 생활이었죠. 네 놈은 언제까지 떠돌이처럼 살 거야? 결혼해서 정착을 하려면 지금부터 일해서 벌어도 모자랄 판에. 시아버지의 호통에도 남편이 다독거리면서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시동생이 동서를 만나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모두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시동생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리냐 하는 거였죠. 동서는 저희 회사에 리모델링을 부탁해온 고객이었어요. 리모델링 현장에서 전기공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동생이 동서에게 반했고 시동생이 능구렁이 같은 말솜씨에 넘어가 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 만남을 가지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간 모양이었어요. 그 당시 동서는 아버지마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나이 어린 여동생과 살고 있었어요. 조용한 성격의 동서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털어버리고 어린 동생을 위해서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 남기고 간 30평대 아파트와 유산이 있었고 사망보험금이 꽤 있어서 동생과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동서는 다정한 성격에 맞게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종이접기 매력에 빠져 종이접기 강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동생을 만나 힘든 시기에 서글서글한 시동생의 말투에 의지하면서 깊은 관계가 된 것이죠. 엄마, 아빠,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착하고 좋은 여자예요.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준 여자니까 만나보고 허락해 주세요.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당장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리겠다는 말이야. 시부모님은 부모님도 안 계신 이유와 동서도 당연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결혼은커녕 만남을 가지는 것조차 반대를 하셨어요. 더구나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동생이 있다는 말에는 더욱 기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기적인 시부모님의 기준에서는 자신들의 욕심에 한없이 부족한 며느리라 여긴 것이었죠. 하지만 시동생이 쉽게 포기를 않자 동서와 안면이 있는 남편이 괜찮은 사람 같고 이참에 시동생도 정신 차리고 정착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하셨어요. 그 당시 저도 같은 생각으로 시동생이 착한 동서와 서로 이끌어주면서 잘 살기를 바랬어요.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솔직히 후회했던 적도 많았었답니다. 신이 난 서방님은 주말에 동서를 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리야리한 체구의 동그랗고 하얀 얼굴, 동서는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자인 제가 봐도 막내 여동생 삼고 싶을 만큼 선하고 예쁘게 생겼죠. 하지만 시부모님의 기준에서는 체구도 가녀려서 약해 보인다는 둥, 부모도 없고 딸린 식구도 있어서 도련님 뒷바라지는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둥,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보통 여자가 남자 집에 첫 인사를 가면 남자 쪽 부모가 신혼집 준비나 살림살이 준비 등을 말하는데 시부모님은 반대로 부모도 없는 네가 뭘 해올 수 있겠냐는 식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물으셨어요. 둘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아가씨는 무슨 생각으로 애랑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혼한다는 건 아니고요. 형석 씨는 전문 자격증 있는 기술 인력이라 금방 취직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취직해서 잘하는 거 보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해도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면 됩니다. 동서에 물려받은 집이 있다는 말에 시부모님의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날 시부모님의 속물근성을 본떠라 제 막내 동생이었으면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서방님은 가족과 동서의 앞에서 당장 직장을 구하겠다고 큰 소리로 약속을 했고 동서는 그 모습에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리고 싶다는 말을 하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도 솔직히 소연 씨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둘이 좋다고 하니까 소연 씨라면 저 녀석도 정신 차리고 살지 않을까 싶어서. 봐봐, 필요할 때만 일하는 녀석이 직장을 다니겠다고 하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으니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서방님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물론 저도 두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랬죠. 서방님이 이때처럼 성실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더라면 동서는 아마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곁에 웃는 얼굴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서방님은 정말로 직장을 알아보고 여러 군데 면접을 보더니 꽤 이름난 회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여 정도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동서의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몄죠. 동서는 결혼해서도 종이접기 강습실을 운영했고 유치원, 치매센터, 장애인센터 등등 여러 곳에 출장 강습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가끔 사돈처녀가 동서를 보러 올 때면 저희 집에 함께 오기도 했었는데 동생이 없던 저한테는 모두 귀여운 동생 같았죠. 그 사이에 저는 임신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고 바깥 출입이 힘든 저를 위해 두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말동무도 해주고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면서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이때부터 시모는 동서에게 서방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닥달을 했습니다. 그래야 남자들은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하면서요. 어머님, 당분간은 동생도 아직 어리고 일도 더 하고 싶어요. 그이가 지금은 잘하고 있잖아요. 동서의 말에 시모는 생긴 것은 고분고분하게 생겼는데 어른 말을 우습게 알고 고집을 부린다며 혼내셨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아이 이야기를 꺼냈고 동서가 몇 번 거절을 하자 몸이 약하게 생겨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였습니다. 너 생긴 것도 비리비리한 게 몸에 이상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동서는 어렸을 때 신장이 안 좋아 치료받은 적은 있었어도 성인이 되고서는 큰 병을 알아본 적이 없이 건강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는 어머님에게 딱 1년만 강습을 이 자리를 잡으면 아이를 갖겠다고 약속을 하고서야 잠잠해지셨습니다. 동서는 종이공예에 정말 재능이 뛰어난 보석 같은 사람이었어요. 만들어 놓은 종이공예품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로 새롭고 그 정교함에 놀랐죠. 그리고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작품만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동서가 만든 공예품에는 정성 들여 만든 흔적이 엿보였고 얇은 종이 한 장은 갓 피어나는 꽃으로 탄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나 시누이의 눈에는 값진 보석이면 몰라도 그냥 흔해 빠진 종이 쪼가리로 만든 것에 그쳤죠. 그래봤자 종이 조각 아니야. 누구나 배우면 다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거 가르쳐서 돈이나 되긴 하나 몰라? 시누이는 동서의 직업을 하찮게 여겼고 항상 비아냥댔습니다. 동서가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매해 남편과 상의하여 양가 부모님께 적정한 수준의 비슷한 선물을 해드려왔죠. 어느 한쪽에만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법이었고 선물도 남편과 의논해서 함께 골랐어요. 이번에는 어머님들께는 마사지 이용권을, 아버님들께는 골프 이용권을 끊어 준비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평일 저녁에 들러 함께 외식을 한 후에 드리고 왔고 시댁은 주말 점심에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했어요. 동서는 결혼 후에 시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려 노력을 했고 워낙 심성이 착하다 보니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 몫까지 잘해드리려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예약한 한정식 집에서 무난하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가 먼저 챙겨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물욕이 있으신 시부모님은 대체로 만족해 하셨고 시누이 부부는 용돈으로 드리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다면서 봉투를 드리더군요. 서방님은 동서와 직접 골랐다면서 지갑 세트와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드렸죠. 심지어 꽃바구니에서는 카네이션 향기가 그윽하게 흘러나오기까지 했어요. 오히려 값비싼 회원권보다는 더욱 정성 들여 준비한 흔적이 엿보여서 저는 솔직히 창피한 마음도 들었답니다. 아마 시누이도 성의 없이 봉투만 내민 것이 비교가 되어 창피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어머, 이거 동서가 직접 만든 거야? 생화보다 더 예쁘다. 향기까지 좋아. 남편도 이건 작품이라며 감탄을 했고 시부모님도 향기까지 나오는 종이 꽃다발은 처음이셨는지 신기해하는 표정이셨죠.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이는 시누이만 빈정거렸습니다.
그래봤자 종이 쪼가리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들이야. 동서는 시부모님과 저희가 신기해하며 감탄을 하자 용기를 얻었는지 쇼핑백에서 다른 꽃바구니를 꺼내어 저와 시누이에게도 건네었습니다. 카네이션 꽃바구니보다는 작은 노란 수선화 꽃바구니였는데 정말 예뻤어요. 마찬가지로 바구니에서는 수선화 향이 퍼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것까지 준비했냐고 좋아하며 고맙다고 하자 쑥스럽게 향수도 직접 제조한 거라고 하더군요. 아마 집안에 놓으면 향기가 꽤 오래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호들갑을 떨며 좋아하자 시누이는 더 이상 빈정대진 않았지만 짜증이 난 얼굴이었어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려 식당 문을 나설 때는 일부러 동서 앞에 나가면서 쓰레기통에 꽃바구니를 버리려고 했어요.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다 발견한 제가 후다닥 낚아채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떨어질 뻔했잖아요. 이 귀한 것을. 혹시 아가씨 것도 저 주면 안 돼요? 저 주세요. 했더니 표정이 썩어 들어간 시누이가 화풀이하듯 제품에 휙 던지듯 하는 바구니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죠. 나중에 친정엄마에게 갖다 드리고 동서가 만든 거라고 자랑을 하였더니 엄마도 손재주가 뛰어나다며 향기도 좋다고 감탄을 하셨어요. 섬세하게 접어 만든 꽃이 마음을 담아 정성 들여 만든 티가 난다고 하셨죠. 동서는 열심히 강습을 하러 다니고 서방님도 직장도 잘 다니고 해서 결혼을 하더니 정말 철이 들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마음 놓고 지내던 시댁은 서방님의 방랑병이 도지는 바람에 다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잠시 쉬었다 오겠다는 편지만 달랑 남긴 채 떠났습니다. 그런 서방님 때문에 동서는 너무 괴로워했어요. 평소에도 가끔 가다가 갑갑하다는 말을 하면서 짜증을 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떠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형님,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싸운 일도 없고 회사 동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동서 잘못 아니야. 서방님이 아직 어려서 그래. 혼란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동서를 달랬지만 한숨이 나오는 건 남편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설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다. 갑갑해서 바람 좀 쐬다 들어오겠지 했지만 서방님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만 딸랑 보내고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야 후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이 집을 비운 그 시간 동안 시모는 동서에게 잘못이 있는 양 몰아세웠어요. 서방님 때문에 병이 났다며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린 시모는 동서를 집으로 불러 비난하고 호통을 치셨죠. 그러게 내가 아이부터 낳으라고 했지. 남편 하나 집안에 붙들어 놓질 못하고 네가 오죽 부족했으면 애가 마음도 못 잡고 집을 나갔겠니. 머리까지 싸매고 놓은 시모 앞에서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어요. 시모가 병이 났다는 연락에 남편과 저는 죽을 사들고 들렀다가 동서의 우는 모습을 보았네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그게 왜 재수 씨의 잘못이냐며 괜한 트집 잡지 말라고 하자 시모는 더 흥분을 했고 이 상황인데도 저거 편을 두냐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며 모든 책임을 동서에게 돌렸죠. 마침 집에 와 있던 시누이도 매일 종이 쪼가리나 접고 있으니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겠냐며 빈정대었습니다. 모든 탓을 동서에게 돌리는 시모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빈정대는 시누이를 보니 화가 나서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남편이 나서지 않았다면 제가 동서를 끌고 나왔을 겁니다. 너는 가만히 못 있어? 그 녀석이 부족한 탓이지 재수 씨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비아냥대는 시누이에게 호통을 치고 동서를 일으켜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모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는 등 친정 부모가 없으니 배운 것이 없다는 등 막말을 퍼부었어요. 우는 동서를 집으로 데려와 다독거려 겨우 진정을 시키고 따뜻한 차와 죽을 먹여 잠을 재웠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고생이 심해 잠도 못 잤는지 금세 잠이 들더군요. 더구나 오늘 시모에게 불려가 호된 말을 들었으니 오죽 힘들었을까요. 아이처럼 잠든 얼굴이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동서를 데리고 나와줘서 잘했다고 했더니 당연한 듯이 말했어요. 내가 자식인데 우리 엄마 성격 모를까봐 나도 안쓰러워 죽겠어. 내 동생이지만 정말 답이 안 나와. 이 녀석 돌아오기만 해봐 그냥. 다음 날 입맛에 없다는 동서를 억지로 밥을 먹이고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했지만 출장 강습이 잡혀 있어서 차라리 일을 나가는 게 잡생각이 없을 거라는 말에 잡지를 못했어요. 그 후로도 시모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화풀이를 하셨다고 하네요. 한 달 뒤에 서방님이 돌아오고 나서야 시모의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서방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시아버지의 사건이 터졌는데요.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시아버지는 지인분들과 여러 회사 장부들을 관리해주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한테 투자 권유를 내서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셨어요. 아이, 글쎄, 나만 믿어. 믿을 만한 곳이야. 상장도 되어 있는 곳이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안전한 회사라니까. 시아버님의 말만 믿고 투자한 원금이 마이너스로 돌아가자 불안했던 지인들이 해지를 했고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투자회사에 찾아가 항의를 했지만 투자회사는 합법적인 운영으로 투자 시 주의사항에 이미 고지가 되었던 내용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업하시는 친구분들과 오랫동안 이어진 인연으로 장부를 맡기고 투자까지 한 고객들과 지인들은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계사무실과 계약을 끊고 손해배상을 해내라며 항의 전화가 빗발쳤죠. 피해자들은 사무실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따졌지만 시아버님은 자신과 투자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관계라면서 부인을 하셨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 것을 눈치챈 피해자들이 뇌물죄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나도 피해자예요. 당신들이 내가 돈 받는 거 본 적 있어? 어디서 협박이야? 시아버님은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피해 고객들을 달래기도 하고 회유해 보았지만 이미 배신감과 화가 난 고객들을 달랠 수는 없었죠. 의심이 많은 시아버님도 투자로 피해를 봤다는 말은 당연히 거짓이었고 결국 일부 자금을 마련하여 겨우 화난 고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아버님은 자신의 돈을 쓰려고 하지를 않으셨고 저희들을 집으로 부르셔서 피해액을 마련해달라고 하셨어요. 시누이는 대본에 돈이 없다고 거절을 했고 남편도 시아버님이 챙기신 수수료를 돌려드리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죠. 그러자 시아버님이 수수료로 받은 돈은 이미 다른 곳에 써버려서 없다고 하셨고 사과할 마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동서를 향해 친정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빌려달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가, 그 돈은 지금 필요한 사람이 없잖니. 이 시애비부터 도와야 하지 않겠냐? 동서는 놀란 눈으로 당황해했고 저도 놀라서 동서를 막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달라고 하세요? 그 정도 돈은 아버님 능력이면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흥분해서 안 된다고 동서를 감싸자 시모와 시누이는 왜 자기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나서냐며 막아섰고 동서에게 강요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동서가 그 돈은 동생 몫으로 마음대로 쓸 돈이 아니라고 거절을 하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것도 안 되냐며 동서를 자꾸 압박했습니다. 보고 있는 제가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동서를 일으켜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시아버지의 노한 목소리와 남편이 그만하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고얀 것 지금껏 이쁘다 해줬더니 어디 시애비가 말하는데 사람을 끌고 나가?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서 정말 자식인 제가 생각해도 아버지가 심하셨어요. 이날 시아버지는 남편과 큰 소리로 다투셨고 크게 화가 나신 시아버지가 다 필요 없다고 다신 얼굴도 안 보고 살겠다며 등을 돌리셨다고 하네요. 결국 시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보상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시아버지에게 일을 맡겨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아는 사람의 회사에 부탁해서 겨우 고문 자리를 얻으셨어요. 시아버지의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즈음 서방님이 돌아왔죠. 남편은 이 잡것을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며 복싱장으로 불러내어 킥을 날리고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코피가 터져 널브러져서는 잘못됐다며 싹싹 비는 서방님에게 술을 사주면서 어르고 달랬다고 하네요. 잘하자. 재수씨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중에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라고. 서방님이 돌아오자마자 시모는 동서에게 얼른 아이부터 낳으라고 또다시 잔소리를 시작했고 동서도 한 달 가출이 충격이었는지 순순히 임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서방님으로 인한 마음고생과 시모가 주는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임신은 안 되고 몸에 열이 나면서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은 남편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육아로 일을 쉬고 있던 제가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동서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급성 신우신염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 열이 나는 거라며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했죠. 일단 서방님에게 연락하고 입원 절차를 밟아 동서를 입원시켰어요. 필요한 용품은 집에서 챙겨서 오라고 했죠. 서방님과 남편이 놀래서 병원으로 왔고 시모님에게도 알려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전화를 걸어 알렸어요. 시모는 젊은 애가 무슨 병원 갈 일도 없을 텐데 입원까지 하냐며 놀라셨고 저녁에 병원에 오셔서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비수 같은 말로 상처를 주었죠.
아유, 처음부터 골골하게 생긴 게 얼마나 몸이 부실하면 입원까지 하니? 이래서 아이는 가질 수 있는 게야? 아픈 며느리 병문안에 와서 섭섭한 소리나 하는 시모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는 고개를 떨구었고 서방님이 한 소리하며 시모를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사람 아파서 누워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럴 거면 그냥 가세요. 동서, 어머님 원래 저러시잖아. 너무 상처받지 말고 얼른 치료받고 깨끗하게 나아서 퇴원하자. 저의 다독이는 말에 동서는 쓸쓸한 표정으로 한숨만 쉬었어요. 저희는 병실에서 동서와 좀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동서는 퇴원 후 임신을 위해서 강습실도 문을 닫고 몸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위해 강습까지 쉬면서 노력을 하는 동안에 서방님은 취직을 했지만 한 회사에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잠깐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들고 몰래 잠적했다 나타나는 버릇도 고치지를 못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고가의 렌즈가 딸린 카메라를 구입해서 동서를 놀래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서로가 힘든 시간이 어영부영 1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부쩍 우리 집에 와서 아이랑 놀아주는 재미에 홀딱 빠져 있었어요. 네 동서는 어쩜 저리 착하니. 손재주도 뛰어나고 이것 좀 봐라. 하나같이 예술작품이야. 얼굴도 곱고 손끝도 야무진 동서를 엄마는 무척 예뻐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100일일 때 돌잔치를 할 때 친정엄마의 생신날에도 동서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해서 정성스럽게 종이를 접어 꽃바구니를 선물했습니다. 그때 동서가 선물한 꽃바구니들은 지금도 거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동서의 온기가 사라졌듯 향기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요. 2돌이 넘어가는 아들은 동서와 종이접기 놀이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동서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저렇게 착한 동서에게도 어서 귀여운 천사가 찾아오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서는 또다시 옆구리 통증과 발열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임신과 동시에 신우신염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잖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아? 안 된다. 어떻게 생긴 핏줄인데 포기를 해? 포기하면 또 언제 소식이 올지도 모르는데. 서방님은 책임감은 약해도 모질지도 못한 성격이었죠. 그래도 동서를 먼저 생각하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고 시모는 아이만은 절대 포기 못한다며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동서가 얼마나 아이를 바라왔는지 알기에 안타까웠어요. 두 사람이 서로 고집을 부리며 대립하자 동서는 아이를 낳고 싶다며 입원 치료받으면 아이도 산모도 모두 괜찮다고 서방님을 설득을 했어요. 신우신염은 임산부들에게도 잘 걸리는 질병이에요. 위험하긴 하지만 치료 잘 받으시면 산모나 태아 모두 건강할 수 있어요. 서방님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고 임산부도 항생제를 맞을 수 있고 치료받으면 아기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는 말에 겨우 허락을 하였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서방님에게 영원한 상처와 후회로 남을 줄은 그때 당시엔 몰랐겠죠. 보석 같은 아이를 얻었지만 동서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으니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신우신염은 여자들에게 잘 생기는 흔한 염증 질환이라는 것을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혈행성 전파로 인한 감염은 선천적으로 신장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약한 동서 같은 사람에게는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치명적일 수 있고 때론 빠르게 폐혈증으로 이어져 죽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어쨌든 동서는 임신 기간에 입덧과 염증 치료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버거운 환경 속에서도 잘 버텨주었습니다. 동서, 많이 힘들지. 먹는 것도 잘 못 먹는데 어떻게 버티니? 옆에서 안쓰러워하는 저를 보고 친정엄마는 현미를 볶아 곱게 갈아 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나마 동서가 소화가 잘 된다며 유일하게 잘 먹었었던 음식이었죠. 남편은 신장에 좋다며 한겨울에도 딸기와 수박을 구해와서 먹였고 동서는 고마워하며 웃으면서 먹고 버텼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용기와 생명력으로 버텼는지 그만큼 동서의 의지와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서방님도 조금씩 변화되어 갔어요. 오래 못 버티는 성격인지라 직장 생활은 포기하고 남편 회사의 전기공사 파트를 맡아서 해보라고 했더니 갑갑하지 않고 견딜만 하다고 했습니다. 형, 고마워. 소연이도 잘 버티고 있는데 나도 더 노력해볼게. 서방님은 책임을 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금씩 처리되기 시작한 듯 보였어요. 동서가 입원 치료를 반복해가며 병과 싸우면서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동안 다들 아시는 세계적인 사태가 터졌습니다.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었죠. 만삭이 된 동서와 우리는 겪어본 적 없는 세계적인 이슈에 두려웠지만 다행히 동서는 현 사태에도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고 아이 또한 모두의 바램대로 건강하게 태어났죠. 동서를 닮은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손가락, 발가락 다 정상이지. 엉덩이 좀 때려봐라. 특히 시모는 동서의 약한 몸 상태와 계속된 병원 치료로 아이를 안을 때까지 의심의 마음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동서의 건강보다는 아이의 상태에 더 예민하게 구는 시모가 정말 야속했어요. 그렇다고 병원비를 보태주지도 않았고 죽 한 번 끓여와서 챙겨준 적도 없었죠. 시누이 또한 남들 다 낳는 아이를 동서만 유난을 떤다고 비꼬았습니다. 여전히 시모와 시누이는 모진 모습을 보여주며 동서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서방님은 아이가 태어나고 현시국 때문에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야만 했던 동서의 산후조리를 시모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 소연이 친정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못 들어가요. 엄마가 한 달만 도와주세요. 시모는 서방님이 부탁을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드나드셨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면서 집안일은 거의 안 하셨다죠. 그러면서도 툭하면 신경질을 내셨고 동서가 차려주는 밥상까지 받아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카를 보러 왔던 사돈처녀가 동서가 무릎을 꿇고 방을 치우는 것을 보고 시모에게 대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니, 잇몸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부는 도우미도 안 불러주고 대체 뭐 하는 거야? 화가 난 사돈처녀가 그 자리에서 센터에 도우미 요청을 했고 시모에게 며느리는 딸도 아니냐면서 서운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날부터 사돈처녀가 드나들며 도우미와 산후조리를 해주었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밑반찬을 주러 들렀다가 그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나 시누이가 동서를 괴롭히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서방님은 시모에게 맡겼다가 처제에게 호댓말을 들었고 시모가 서방님에게 전화해서 부모도 없는 것들 거두었더니 은혜도 모른다며 동서와 사돈처녀가 와서 싹싹 빌 때까지는 동서 얼굴 안 보겠다고 했답니다. 이때부터 시부모님은 동서의 얼굴을 안 보셨고 3개월 후 소녀딸의 백일상 앞에서 골마 터져버리는 바람에 함께 축하해야 할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죠. 그날부터 저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3번은 동서에게 들러 필요한 것이 없나 살폈고 한 달 동안 사돈처녀와 번갈아 가면서 동서를 도왔어요. 동서가 출산 당시 워낙 몸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도우미가 와서 집안일이며 음식을 해주고 있어도 아이를 동서 혼자만 돌보기에는 힘겨워했으니까요. 동서는 무척 미안했어요. 형님, 고마워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형님 같은 분을 만났을까요? 별소리를 다 한다. 남들도 이만큼은 하고 살아. 더구나 우리가 남이야? 동서는 미안해했고 저는 그런 동서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강한 엄마가 되자고 다독였어요. 한 달간 산후조리를 한 후에도 동서는 쉽게 건강해지지 못했어요. 천사 같은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동서는 하루하루 말라만 갔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았지만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현시국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아마도 시부모님과의 불편한 관계로 마음의 병이 깊었던 모양이에요. 뉴스에서는 매일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기저질환 환자들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은 바깥 출입을 금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라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만 더해갔습니다. 저희 리모델링 사업에도 타격이 커 일이 없어 쉬는 날도 많아져 서방님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당신도 이 기회에 푹 쉬어요. 그동안 힘들었잖아. 서방님도 여행도 못 가니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대로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서방님을 가정에 충실하게 만들었고 어설픈 솜씨로 집안일을 돕고 동서의 영양식도 직접 만들어주면서 노력을 했어요. 동서는 아이를 위해 모빌도 직접 만들어 달아주고 영유아시기에 놀만한 것들을 단계별로 만들기 시작했죠. 동서도 이맘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딸의 재롱에 웃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갔어요. 반대로 시부모님과 자식들 간의 사이는 현 시국 때문에 왕래가 끊어져 더욱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살만하니 불행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은 그들의 평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다가올 무렵 사회적 거리두기로 100일 잔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두 사람은 조촐한 100일상을 차린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형님, 지은이 100일 사진이라도 찍어주려고요. 형편상 간소하게 할 거예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수습 팥단지를 부탁을 했고 참석은 못하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백설기와 함께 보내주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조카의 배기를 알렸지만 이때까지도 시모의 화는 풀리지 않으셨던지라 손녀딸의 배길마저 무시하셨죠. 남편은 조카의 배길로 인해 가족의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모시러 갔어요. 두 분 얼른 일어나세요. 막내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가셔서 손녀딸 재롱도 보시고 축하도 해주세요. 네? 겨우 남편에게 이끌려 못 이기는 척 오신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예쁜 손녀의 얼굴을 보고도 굳은 표정을 풀지 않으셨고 뻣뻣한 태도로 동서와 사돈처녀를 무시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살리고자 저희는 부지런히 동서와 백일상을 준비했죠. 백일상에는 동서가 곱게 만든 꽃바구니로 장식을 했고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수수 팥단지와 백설기, 과일 등을 차려놓았더니 그럴듯한 백일상이 만들어졌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힌 조카를 안고 사진을 찍고 어색해하는 시부모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진도 찍었죠. 한참을 사진을 찍고 조카가 재롱을 피우는 동안에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셨어요. 백일 사진을 대충 찍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자 미역국을 비롯한 조촐한 백일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제야 겨우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그네가 부탁해서 오긴 왔다만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주마. 끝내 사과를 받겠다는 시모의 말에 분위기는 급속히 냉랭해졌고 작정을 하신 듯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이 어떻게든 어물쩍 넘어가려 시모를 달랬어요. 엄마, 좋은 날 왜 그러세요? 이왕 오셨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봐요, 우리 딸 정말 많이 크지 않았어요? 네가 그렇게 물러터지니까 네 처도 사돈 처녀도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것이야. 서방님의 말에 시모는 더욱 화를 내셨고 동서와 사돈처녀를 향해 부모 자식 간 사이를 이간질을 한다는 등 부모 없는 티를 낸다는 등 모진 말로 비난하셨어요. 동서의 얼굴은 울상이 되었고 사돈처녀 또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동서가 힘겹게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자 사돈처녀가 참지 못하고 시모의 말에 따졌어요. 아직까지 이 집에서 우리 언니한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죄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형부랑 결혼하고 언니 집에서 살림하고 그러는 사돈 어른들은 무얼 해주셨는데요? 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말대꾸야? 그래, 이래서 부모 없는 티가 난다는 게야. 어디서 어른이 말을 하는데 버릇없이 대들기는. 시모와 시누이가 합세해서 사돈처녀를 야단치자 동서가 사돈처녀를 감싸면서 시누이에게 왜 반말을 하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조카가 놀랄까봐 두 개를 꼭 틀어막고 방으로 피신을 했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동서와 사돈처녀를 야단치고 비난하는 모습을 처음 목격한 서방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한 표정이었죠. 가족의 화해를 바랬던 남편마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시모가 동서 머리채까지 잡아채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 시아버지가 저리 된 것도 내 아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도 이 집안에 네가 들어오고부터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놀란 서방님과 사돈처녀가 달려들어 말리는데 놓치지 않으려는 시모의 손을 사돈처녀가 물어버렸고 손이 물린 시모가 비명소리를 지르며 사돈처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퍼진 순간 모두 놀라 정적만 흘렀습니다. 동서를 감싸는 서방님이 울먹이며 모두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애원을 했어요.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은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끌고 나와 집으로 돌려보냈고 시부모님은 이런 꼴을 보이려고 싫다는 사람 끌고 갔냐며 남편에게 남아있는 화풀이를 하셨답니다. 그러고는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싹싹 빌지 않는 이상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집안에는 엉망이 된 백일상과 사돈처녀를 부둥켜 안고 우는 동서의 서러운 울음소리만 들렸죠. 서방님은 동서를 달랬지만 쉽게 멈추지를 않자 안절부절하다가 엉망이 된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겨우 잠이 든 조카를 방에 눕히고 나와 동서와 사돈처녀에게 따뜻한 차를 타주면서 진정을 시키며 다독였어요. 다시 돌아온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모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막내야, 재수씨.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다친 곳은 없어요. 가족끼리 더 후회하기 전에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일이 더 커져버렸어요. 남편의 사과에 모두 한숨만 쉬었고 이날 사건으로 동선에는 물론 저희까지도 시부모님과는 연락도 끊고 남처럼 지냈습니다.
아마 이날은 불행을 몰고 온 먹구름의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서방님의 급한 전화를 받았죠. 저희가 돌아가고 동선에도 잠이 들었는데 밤새 끙끙 앓기 시작하던 동서가 구토를 했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서방님이 급체인 줄 알고 소화제와 해열제를 먹였지만 가라앉는 듯하던 증상은 다시 고열이 나면서 오한이나 덜덜 떨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서방님과 사돈처녀는 저에게 조카를 부탁하고 동서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서는 혼미한 정신을 겨우 붙잡고 있었고 정밀 검사를 한 의사 선생님은 서방님에게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저번에도 환자분의 면역력 수치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이 상태인 걸 보면 며칠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요. 응급실에서 급하게 혈액 검사와 소변과 영상 검사를 했고 이번에는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혈액을 타고 악화된 것 같다고 했어요. 항생제 치료를 해보겠지만 혈액 배양 검사에 따라 치료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 입원 절차를 밟으라고 했죠. 입원 치료를 시작한 동서는 겨우 호흡이 돌아왔고 항생제가 맞지 않아 두 번의 실패 끝에 겨우 맞는 항생제를 찾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2주 동안이나 입원해 있던 동서에게 면회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리두기 조치로 보호자 면회를 막아놔서 동서는 매일 울면서 핸드폰 화상통화로 조카 얼굴을 봐야만 했고 조카 또한 엄마가 아픈 것을 아는지 많이 보채서 저희를 힘들게 했답니다. 억겁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주의와 당부를 하셨습니다. 환자분 지금도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약은 계속 드셔야 하고 면역력이 최저 상태라 조금만 무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다음에는 신장이 망가지고 폐혈증까지 올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매서운 말씀에 서방님은 몇 번이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오자마자 동서는 빨리 조카부터 데려오라며 조르기 시작했지요. 며칠만 더 쉬자고 해도 안 들어주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아이 좀 보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조카를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동서내로 향했어요. 제가 아이를 안고 들어서는 순간 현관까지 달려와서는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애틋하고 절절하여 가슴이 찡하게 아파왔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고 무리하면 안 되는데도 한참을 품에서 아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동서를 몇 번이나 어르고 달래야 했는지 몰라요. 동서, 이번에는 진짜 몸 관리 잘하자. 그러려면 아이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동서가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라. 응? 그날 이후 한참 동안 아이는 저희 집에서 친정 엄마와 제가 돌보았어요. 제 아들 녀석은 예쁜 여동생을 너무 귀여워했죠. 어쩌면 그리 챙기고 돌보는지 아직 힘도 없는 고사리 손으로 직접 귀저귀를 갈아준다고 하지를 않나, 분유를 직접 먹인다고 하지를 않나, 도통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동서가 입원하고 집에 돌아와 요양하는 동안에도 시부모님께 연락은 안 드렸어요. 시부모님 또한 먼저 연락을 하시진 않으셨죠. 점점 연락을 끊고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고 동서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동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갑갑하다며 종이접기로 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나 종이접기 재료 좀 가져다 줘. 꼭 만들고 싶은 게 있어. 응? 못하게 하면 짜증을 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울까봐 재료를 갖다 주면 큰 종이에 종이를 접어 만들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바라기를 접은 얼굴엔 가족 사진을 넣었고 동그란 햇님 얼굴엔 귀여운 딸의 사진을 넣었죠. 아담한 집도 만들어 붙였고 마당엔 온갖 꽃들과 나비도 만들어 붙였답니다. 동서의 간절한 바램과 소원을 담아 한 땀 한 땀 접어 만든 것이 한눈에 보였지요. 동서는 그 작품을 액자로 만들어 오게 했고 거실에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액자는 조카가 가장 아끼는 엄마의 유품이 되었답니다. 동서는 한동안 작품에 집중을 하더니 자신의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갑갑하다며 바람을 쐬러 가자고 했어요. 서방님이 병원과 먼 곳은 안 된다며 단호하게 말했지만 가까운 데라도 데려가 달라고 애원을 했죠. 자기야, 나 갑갑해. 어디 시원한 곳이라도 데려가줘, 제발. 서방님은 사돈처녀와 의논해서 인천의 바닷가 근처에 독채 펜션을 2주 계약했습니다. 대학병원도 근처에 있었고 시원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면 나아질까 싶어 결정한 선택이었어요.
동서가 아이도 데리고 간다고 조르기도 했고 저희도 현 시국 때문에 쉬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피곤할 텐데도 동서는 조잘대며 아이처럼 좋아했지요. 독채 펜션은 저희 가족만 오롯이 지낼 수 있어 좋았고 마당도 있어 커다란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과 간식을 먹으며 햇살 목욕도 했답니다. 그곳에서도 동서가 종이접기로 공룡과 기린 등 온갖 동물들을 만들자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한참을 뒹굴며 놀다 지친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동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저 요즘은 억울하고 두려워요. 엄마가 되고 나니 조금 알겠어요. 억울하고 두려운 것은 잃을 것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걸요. 하지만 이 또한 별일 아니라고 그렇게 이겨내 보려고요. 맞아,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인생이라는 놈은 항상 바다 같아서 잔잔하고 고요하다가도 언제 거센 파도가 몰려와서 부셔놓을지 모른다고. 그래도 다 이해하고 견디며 사라지더래. 하지만 동서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곳에서의 추억이 동서와 함께한 마지막 추억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별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곳에서 며칠간은 기분이 좋아서인지 컨디션이 좋아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서방님과 제가 해주는 영양식을 먹고 마사지도 받고 사돈처녀도 신장과 면역력에 좋다는 음식을 구해와 먹여봤지만 좀 내려갔다 싶으면 염증 수치는 제자리였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상하다면서 신장 CT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고 신장 조직에 가스가 차 있는 상태라 응급으로 가스 제거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급하게 치료가 이루어졌고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면서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동서는 부득부득 집에 간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약속을 하고 돌아왔죠. 마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온 동서는 딸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했고 모두의 만류를 뒤로하고 딸아이를 직접 목욕시키고 품 안에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동서가 방으로 저를 불러 보따리에 싼 무엇인가를 주며 말했어요. 형님, 혹시 몰라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지은이 크면 형님이 전해주세요. 엄마가 진짜 많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편지는 시부모님한테 전해주시고요. 내 동생 결혼할 때 형님이 엄마 대신 앉아만 주세요. 죄송해요. 이런 부탁드려서. 믿을 만한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서.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동서를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서 다가가 동서를 두 팔 가득 안아주며 제 마음을 전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동서가 내 동서라는 게 너무 좋았어. 손재주도 좋고 따뜻하고 동서보다는 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살았어. 동서가 만들어준 꽃다발도 고마웠고 동서와 함께했던 순간이 항상 즐거웠어. 이건 내가 잠시 맡아놓고 있을게. 다시 건강해져서 우리 천사들 보면서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열심히 살자. 우리 엄마잖아.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힘을 내자. 응? 고개를 끄덕이는 동서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엄마이며 인생이란 놈은 뒤통수를 치듯 고통을 주며 실험을 하지만 우리 엄마들은 항상 별일 아니라고 꿋꿋이 이겨내고 버텼다고 저희 몇 마디의 말이 동서에게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동서가 맡긴 것을 안고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통증과 발열이 시작되면서 팔에 마비까지 와버렸어요. 진행이 빠르게 되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폐혈증 쇼크가 온 상태라고 했습니다. 폐혈증이란 말에 사돈처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의료진은 다급하게 동서를 치료를 하기 위해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중환자실에는 보호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며 긴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남편과 저도 집에서 애타게 소식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두 아이들을 친정엄마가 도와주셔서 목욕과 이유식을 먹이고 놀아주다가 낮잠을 재우고 나서야 한시름 돌리고 있는데 서방님이 전화해서 동서의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덜컥 겁이 났고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서방님은 동서가 의식이 없다고 했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와 항생제와 약품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신장의 상태가 안 좋고 괴사가 시작되었다며 오늘 밤부터가 고비라는 말을 했어요. 동서가 여린 몸으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중환자실 복도에서는 서방님과 사돈처녀가 간절한 기도를 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고 저희 또한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다 아침이 되자마자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남편과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복도에서 사돈처녀를 보고 불렀는데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달려와 안기면서 오열을 했어요. 우리 언니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요. 초췌한 얼굴에 어린 몸이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떨려왔고 두 다리에는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어요. 두 팔로 꼭 힘줘 안아주며 괜찮을 거다, 아니 괜찮아야 한다 하면서 쉼없이 다독이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서방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초조한 듯 복도를 계속 맴돌았고 고통과 갑갑함에 시간이 지나고 오전 면회 시간이 되니 보호자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동서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어요. 동서는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호흡이 불안정하고 버거워 보였고 팔에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색색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몸에 여기저기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는 부분도 보여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졌어요. 사돈처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울음을 억누르고 동서를 불렀어요. 언니, 눈 좀 떠봐, 제발. 하고 속삭였고 제 마음은 이렇게 아픈 동서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 약해지면 안 된다고 차가운 손등을 쓰다듬으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을 들었던 걸까요? 동서의 눈이 힘겹게 뜨였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메마른 입을 더듬거리며 웅얼거렸어요. 귀를 바짝 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형님, 우리 지은이 좀 부탁해요. 죄송해요. 형님밖에는 지은이 크면 작은 방에 상자 안에. 동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지 못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죠. 급하게 면회를 종료시킨 간호사는 비상벨을 누르며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다시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저희는 가슴을 졸이며 동서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동서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보물을 남겨둔 채 하늘나라로 갔어요. 시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지만 끝내 오시지를 않았고 마지막까지 비난하셨다네요. 역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봅니다.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변변찮은 몸뚱어리 가지고 그것이 끝내는 내 아들을 호라비로 만들고야 말았어. 나중에 동서의 편지를 전해드렸는데 그 편지에는 진심으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다가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은 벽이 있는 것처럼 쉽지가 않았답니다. 부족한 며느리로 살았지만 천사 같은 손녀를 남겨놓고 떠나니 부디 손녀만은 사랑받는 존재로 크게 해달라고요. 글쎄요. 동서의 간절한 소원처럼 시부모님이 얼마 안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유종의 미로 거두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욕심과 행동이 동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몰아붙였는지 깨달아야 하니까요. 동서가 남겨준 상자에는 조카가 2살이 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놀 수 있게 종이접기로 다양한 동물들과 모형들이 있었고 2개의 통장에는 조카의 목과 동생에게 전해주라는 부모님의 유산이 들어있었습니다. 동서를 먼저 보내고 충격에 빠져 웃음을 잃어버린 서방님은 일주일을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더니 잠시 아이를 부탁한다고 하고 몇 달간 사라졌다가 나타났어요. 시모가 찾아와 아이를 데려간다고 했지만 서방님은 거부했고 조카는 거의 제 자식처럼 첫 돌이 지날 때까지 아들 녀석과 남매처럼 키웠습니다. 사돈처녀는 친정엄마를 이모처럼 따랐고 저를 언니라고 부릅니다. 동서가 남긴 소중한 보석들은 저희에게 이젠 가족이었으니까요. 돌이 지나 말을 제법하는 병아리 같은 조카는 오늘도 엄마를 부릅니다. 그러면 거실에 있는 액자를 보여주며 엄마야 예쁘지 하면 토끼 같은 머리를 끄덕이며 엄마 예뻐? 지은이 엄마야? 하고 묻습니다. 액자 속의 동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항상 웃어주고 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카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동서를 바라보곤 하죠. 주름이 늘어가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푸념에 이렇게 동서를 그리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제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동서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이쁜 종이로 만들어진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순간을요. 그때 말할 거예요. 동서, 나 이뻐해 줄 거지?
나 동서랑 한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어. 썰려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독해지고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그 반대편엔 그 어둠을 상쇄시키는 희망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분들 또한 많다는 걸요. 그래서 그 미약한 빛이 남아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하는 동기이자 삶의 원동력이란 것을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